안녕하세요, 이현정 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같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분 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리단 집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집합건물법 제31조 집회 권한 규정은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관리단 분쟁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영향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단 집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관리단 집회의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단 법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리단 집회 절차를 최대한 공정한 절차로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리단 집회에 대한 공정성 시비, 문제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건 통과를 위한 과반수의 표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아마도 관리인 선임 안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안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인 선임 안건을 중심으로 관리단 집회 절차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존재한다면 관리인만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 달라 라고 먼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합건물법 제3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2항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에 따라 하나하나 순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33조 제2항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 개최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을 때 반드시 관리인 선임 안건 등 구체적인 안건을 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내용 증명이나 준등기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기 위함인데요. 세 번째는 관리인은 법 제33조 3항에 따라서 소집 요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기간 안에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개최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집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구분 소유자들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서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원이 허가 결정을 하면 구분 소유자들은 직접 소집권자가 돼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서 소집권자가 되면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리는 절차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하고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중에서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변경하기 A to G 4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관리인 선임을 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관리인이 있으나 임기가 도과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집권자 모으기입니다. 집합건물법 규정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 4항인데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분 소유자들의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권자가 되어서 관리단 지폐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소집권자가 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때 소집 동의서라는 문서를 준비하셔서 구분 소유자들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사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자들마다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장의 동의서에 연명 날인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제2항과 달리 5분의 1의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집 동의서에 회의의 목적사항, 즉 안건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구분 소유자 수의 5분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의결권 면적의 5분의 1까지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점유자는 관리인 선임 등 몇몇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집 동의를 통해 소집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온전히 구분 소유자들 숫자로만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법하게 선임됐지만 2년의 임기가 도과한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관리인이 없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임기가 도과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구분 소유자들 명의로 직접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후보자 등록 절차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구성이나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관리단 지폐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선관위나 후보자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면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고 그리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생략한 것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 돼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하급심 판결들은 후보자 등록 절차를 생략한 것이 구분 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관리단 지폐의 절차적 하자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규약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만들고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공정하게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되어야 공정성 시비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표를 많이 모으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관리단 지폐 소집 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집 통지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관련된 법률 규정을 꼼꼼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4조 지폐 소집 통지입니다. 제1항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지폐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의의 목적사항이라는 것은 안건을 말합니다.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소집 통지서를 일주일 전에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 통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제3항 제1항의 소집 통지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소집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신 것처럼 관리단 지폐 소집 통지를 할 때는 관리단 지폐일 일주일 전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반드시 안건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일로부터 마이너스 8일을 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완화된 발신주의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즉 소집 통지서를 일주일 전에 도달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소집권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등기나 준등기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등기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등기는 쉽게 말해서 배송은 등기처럼 되지만 수취인이 직접 받을 필요 없이 우편함에 넣어주는 우편물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경우에는 주소지에 사람이 없으면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준등기는 우편함에 넣어주기 때문에 송달 실패가 웬만해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소집통지서를 보낼 때 공용부분 변경, 재건축결의 규약 설정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집통지서를 보내실 때 그 첨부 서류로 안건 설명서 또는 안건 요지서도 같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규약 초안을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셔야 됩니다. 규약을 설정하는데 그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투표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약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규약 설정 결의가 무효라고 본 판결례도 존재합니다. 소집통지서를 보내실 때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했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그 전유 부분 호실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유 부분으로만 보냈을 때 소집 통지서를 못 받았다라는 항의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유 부분과 구분 소유자의 등기 부상 주소지 또는 실제 주소지로 중복해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집권자인 구분 소유자들 전체 명단을 꼭 소집 통지서에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의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된 판결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통지를 받은 구분 소유자들이 그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집회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소집 통지를 하거나 구분 소유자로부터 소집에 위임을 받았다면 최소한 위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 소유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 소유자 중 대표자 1인의 단독 명의로 소집 통지를 하면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이 적법하게 소집됐다라는 사정을 모르니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는 소집통지서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집통지서에 위임장 양식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제38조인데요. 제3항 34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는 제14조를 보겠습니다. 제1항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를 보면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기간,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소집통지서에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방금 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그리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은 관리단 집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 모으는 작업입니다. 위임장이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진구하는 작업인데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표를 모아야 하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 그리고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 모두 통상결의 안건으로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보다는 위임장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는 소집 통지를 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위임장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이전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밀봉한 상태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밀봉한 상태로 받게 되면 관리단 집회 전에 얼마나 찬성표가 모였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위임장의 경우에는 소집 통지서를 보내기 이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소집 동의서와 위임장을 한 장의 문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될 텐데요. 저희 팀이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하는 현장에서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 성공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을 과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 가까이 먼저 받은 다음에 그 후에 관리단 집회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하는 시점에 결의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를 거의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임장 주신 분들이 철회를 하지 않는 한 안건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도 전자투표를 하는 것과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받는 것이 표를 모으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게 되면 문자로 전자링크를 보내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위임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일이 종이 위임장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나 전자위임장을 하는 경우에 꼭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전자문서법상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공인전자문서증명서나 유통증명서가 발급되는 그런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갈 경우에 전자위임장이나 전자의결권 행사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 다툼이 매우 격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꼭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한 명이 과반수 이상을 대리하게 되면 그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이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하는 현장에서는 위임장을 대규모로 진구를 할 때 수임인을 2명 또는 3명 정도로 정해서 각 수임인별로 적절히 안분하여 위임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의결 방법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규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7조 제1항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다. 제12조 제1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의결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대리인을 통해 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해서는 소집 통지서에 꼭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인데요. 만약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는 시점을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관리단 집회 하루 또는 며칠 전으로 제한을 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구분 소유자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실무상 통상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한 사람이 건물 내 여러 개 전유 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몇 명으로 카운트할 것이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일관되게 한 사람이 집합 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한 명의 구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요. 구분 소유자 수에 대한 의결 종족수가 있고 그리고 의결권 면적에 대한 의결 종족수가 있는데 집합건물법이 두 가지 의결 종족수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 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이 집합 건물 내에 수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1인의 구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들이 있는 경우에 꼭 의결권 행사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라는 서류를 받아두는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였다는 입증 서류를 남겨둡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의결권 행사자 지정 없이 단독으로 그냥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두 명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2인이 각각 50%를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50%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를 받아 두셔야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결권 행사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공유자인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호실, 동일한 전유 부분을 여러 명의 임차인이 함께 임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의결권 행사자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명의 구분 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전유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의 과반수만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임차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를 받아야 되는지 요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해당 임차인들 전부로부터 위임장도 받고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도 함께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자, 임차인의 의결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점유자의 경우 총 4가지 안건, 첫 번째는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사항, 두 번째는 관리인 선임, 세 번째는 관리위원 선임, 네 번째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입니다. 이 4가지만 점유자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모두 의결권 행사를 했을 때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 우선합니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되고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구분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단 집회 진행 절차입니다. 먼저 관리단 집회 의장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을 보면 제39조는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연장자가 의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하면 제3자가 임시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연장자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거나 관리단 집회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집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기도 하고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런저런 절차적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임시의장직을 맡아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임시의장 선임 안건을 함께 의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집 통지서에 명시한 안건들에 대해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혹시나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이후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다음 관리단 집회를 신속히 열어서 추인 결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현장에서는 거수 투표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수 투표로 하는 것이 항상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에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꼭 의결권 행사서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결권 행사서로 투표하는 방법과 거수 투표로 하는 방법을 혼용해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한 경우에 우리 법원은 의결 종족수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수 투표를 하실 때는 꼭 이 부분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집계 절차입니다. 집계 절차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집계를 잘못할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집회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송들에서 의결 정족수 집계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어렵게 만들었던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소송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정확한 집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단 집회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 투표나 중복 위임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표를 유효로 처리할지가 매우 난감한데요.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인 인적사항 중 일부를 가리고 제출한 경우도 있고요.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임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의 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변조된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공인 전자문서 증명서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서 집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게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을 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전체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될 수도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집계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와 같이 관리단 집회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상의해서 관리단 집회 집계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록 및 공고문을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9조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하면 의사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의장과 구분 소유자 2인이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 3인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관리단 집회 무효나 하자 사유가 되지는 않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의사록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되고요. 의사록 작성과 동시에 집회 결과를 건물 내부와 커뮤니티에 공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관리단 집회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총 6편의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